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요. 다만 외국인들은 현재 양시장에서 모두 다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장감을 가져가야 하는 건지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왜 이러지? 이거 맞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 일단은 지금 시장을 좀 보자면 좀 미국 증시랑 좀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시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도 항상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 패턴으로 이제 약상승 마감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 한들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삼각스러운 형태로서 시장 지수가 진행되거나 혹은 고점을 내려가는 이제 새롭게 최근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19,000포인트를 이탈해서 121선 혹은 아래에 있는 갭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따라서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미증시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전날 미증시의 반등에서 한몫했던 게 최근 낙폭이 컸던 테슬라의 반등 그리고 인텔 그리고 애플 이렇게 좀 과거 전통의 우량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 전체적으로는 하락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국내 증시도 사실 오늘 상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국내 증시가 왜 지금 오르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2,400선과 2,450선, 주봉상 121선에 막혀가지고 매번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장 지수 자체에 호재가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우량주들이 강세를 보이거나 약간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지금 국내 증시는 박스권 상대를 돌파할 만한 재료가 없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좀 나쁘게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와도 사실 호재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온다 한들 뭐 관세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이 좀 애매할 수 있다.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게 크게 시장의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즉 반대로 나쁘게 나오면 지금 물가도 지금도 애매한데 이 관세 때문에 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고요. 즉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가 한몫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와 결을 같이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삼성전자 또한 코스피에 영향을 받죠. 일반적인 우량주라는 단계,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를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힘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진짜 오랜 시간 낙폭을 보여줬었고요. 급격하게 낙폭을 보여줬었고 중간에 이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60일선을 이탈하고 갑작스러운 투매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밀렸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60일선을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 단기 박스권도 끝내고 우상향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시장 지수 자체는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대내외적인 이슈를만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버틸 자리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그 상호 관세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가총액 큰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쪽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지금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장 지수가 지금 앞으로 막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대내외적인 시장 이슈들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안도하기보다는 좀 경계를 하시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단은 480선, 주봉상 480선 위로 넘어가야 그때부터 확실히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을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봉 차트는 금요일 날 마감이 됩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480선, 주봉상 480선을 뚫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코스피도 지금 주봉상 순간적으로 121선을 돌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내일 증시에서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일 이 121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2,550선 아래로 만약에 금요일 주가가 마감이 됐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 코스피 지수는 2,470포인트, 많게는 2,4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증시 생각보다 단단하고 견고하고 좋은데? 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 막 매수에 임하거나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지수 자체가 올라갈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미증시도 지금 상승할 만한 이유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좀 주요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를 좀 최근에 금쪽이 같은 삼성전자가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순간적으로 코스피 주봉상 121선을 돌파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 보인다, 괜찮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기보다는 내일 종가까지 봤는데 주봉에서 121선을 넘어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정이 나와도 조정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오늘 오후장에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웬만하면 내일 종가 부근을 공략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강세장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져가기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살짝은 경계감을 가져봐야 할 것 같고요. 과연 좁은 박스권을 코스피가 뚫어줄지 여부는 내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동안 미모가 정말 뿜뿜한다라고 체스 군단의 열렬한 팬심이 또 댓글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우리 체스 군단의 소중기 마스터님이 뽑아주신 오늘의 특징 섹터 첫 번째 재건입니다. 아무래도 장 출발할 때부터 정말 다 강했고요. 재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건 관련한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오늘 재건주가 올라간 게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걸 빨리 처리하겠다. 과연 이것 때문에만 재건주가 올라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섹터가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이 종목이 단순히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요소가 있어서 재건주가 힘이 좋았던 건지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반도체 섹터는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좋으면 2차 전지도 웬만하면 따라가죠.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렇게 나왔는데 국내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실제로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시장 지수가 좋든 오늘 시장 지수가 올라가든 시장 지수가 떨어지든 그거와 관계없이 시장 이슈 하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투심이 끌어올라가는 그런 섹터란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뭐 기술주들 이거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코스피 지수도 지금 저항에 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기술주 이런 쪽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시장 지수와 크게 관계없이 시장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에 눈길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관세 그리고 종전역비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건주가 시초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갔었지만 이제 장중에 반도체라던가 다른 기술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되려 재건주들 상승폭을 유지하는 종목보다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주가 올라간 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장 지수에 대한 앞으로 단기 시장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시장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사람들의 투심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엔터 이런 쪽도 최근에 무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 또 종목들 보면은 장마감 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시간으로 움직이거나 장 초반 움직였다 무너지고 그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게 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쪽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냥 반도체 뭐 이런 쪽 기술주들 쪽으로만 계속 매수세가 쏠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 이슈로 약간 시장 이슈에 예민한 종목군들 쪽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실적 위주의 종목들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상승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시장이 불안할 것 같아서 샀는데 시장이 괜찮잖아 하니까 윗꼬리를 달고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불안했으면 오히려 오늘 재건주는 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유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재건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 지수가 여기서 더 위로 치고 가게 됐을 때 재건주 쪽에서 지금 몰렸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되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전협정을 곧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겠지? 종전협정하면 앞으로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재건주들. 이런 생각으로 단순히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단순히 이슈 때문에만 움직인 건지 아니면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재건주에 대해서 대장적인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 이쪽이긴 하고 SY스텔텍 이쪽이지만 지금 말했듯이 재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진짜 종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로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근데 재건주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재건주가 더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화되거나 했을 때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눈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시장 지수가 금요일 날 주봉 차트를 넘어서서 쭉 더 치고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면 재건주들 쪽은 이제 제로 소멸로서 낙폭을 키워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재건주 쪽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재건주의 대장격인 종목, 얘네들이 당연히 변동성 좋고 잘 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건주에도 속하면서 다른 쪽 테마에도 좀 발을 담글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유에서 오늘 대아티아이를 좀 가지고 왔고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스페셜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목표가는 1,350원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한 7, 8%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재건 섹터에도 움직이지만 대북 관련 이슈에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슈로 존재하는 거를 쭉 나열을 해보면 지금 재건주가 가장 근거리에 있으니까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재건주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관세랑 우크라이나 종전 이쪽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죠. 자, 그러면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이야 지금 종전협정을 막 밀고 있지만 실제로 종전으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보는 이제 미국의 안보를 생각하면서 북한 혹은 이란의 비핵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국 때리기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김정은을 다시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재건 후발주자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아티아이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북주에도 속해 있고 재건주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주가 제로 소멸로 밀리면서 대아티아이가 따라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찾아올 만한 이슈가 북한의 비핵화, 이란의 비핵화, 미국의 안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금 북한과의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이슈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그때 오늘 찍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냐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를 목표가로 잡아드린 건 이 자리가 단기 저항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각수렴 형태로서 일정 수준의 고점에서 계속 막히면서 저점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건 이에 있는 고점 매물대를 다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위로 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 구간은 그냥 단기 목표가이기도 하죠. 여기서 밀리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현 구간을 노리는 돌파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대아티아이를 다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현가부터 해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3,150원이나 3,1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긴 하거든요. 이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서 재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땐 3,550원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3,550원. 지금 주봉 차트로 봐도 장기 이평선들 지금 다 돌파하고 안착 시도하고 있거든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3,55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하시고요. 3,700원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과거 대하티아이가 항상 밀렸던 자리가 한 3,800원, 3,700원 자리거든요. 주봉 차트가. 그래서 이 자리를 2차 목표가로 잡고 투자를 하시면 뭐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음에 또 이슈가 아예 없는 종목이 아니라 재건주로도 갈 수도 있고 대북주로도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 정책 수혜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빌 벽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건 관련주의 좀 대장적인 종목이 아니라 재건의 색은 좀 옅긴 하지만 좀 다양한 섹터가 좀 묻어있는 대아티아이 이쪽 종목을 여러분들이 재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시장이 막 크게 무너지거나 또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해서 이 종목이 따라서 무너졌을 때 어느 정도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2,900원 정도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아래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900원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대응이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오늘 관세나 금리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슈에 조금 몰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 내에서 있었던 움직임에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고요. 재건도 움직였지만 함께 움직였었던 게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입니다. 그 안에서도 탑픽주 대아티아이 받아봤고요. 목표가 3,550원, 2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900원으로 끌고 가보면서 위아래쪽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는 전략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2차 전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2차 전지가 눌림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또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캐즘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초에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는 그 자동차 관세가 아무래도 상호 관세도 자동차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을 때는 전기차 쪽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생각을 할 때 그냥 2차 전지는 2차 전지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어. 근데 왜 2차 전지를 봐야 돼?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다들 이렇게 2차 전지가 뜨게 된 건 전기차 때문이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주죠. 자, 그럼 로봇 관련주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양산하겠다, 생산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UAM, 도시망공용 모빌리티라고 해서 저는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로봇 같은 로봇에다가 뭘 넣을까요? 고급류 넣을까요? 아니면 뭐 경유 넣을까? 휘발유 넣을까? 자, 로봇에서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전기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단순히 전기차 한정에서 국한돼서만 생각을 하지만 로봇에 대한 산업이 커질수록 당연히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너무 안 좋은데 지금도 실적 바닥이래. 근데 이제 실적이 좀 그나마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몇 개 보이네. 그렇지만 앞으로 2차 전지는 계속 안 좋을 거야. 왜? 전기차 때문에.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전기차에 국한돼 있지 않다라는 관점으로도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 많이 빠진 2차 전지 현 시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게다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를 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를 결정하는 건 뭐 반도체 중소형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겠지만 2차 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랑 따라서 우상향 추세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지수 안에서 대장격인 2차 전지를 버리고 뭐 다른 애들끼리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는 뭐 에코프로머티도 있고 한데 일단은 에코프로머티를 2차 전지의 상징적인 종목이니까 좀 먼저 보자면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급격한 하락 이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박스권 횡보 구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건 항상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지만 웬만하면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하형 추세를 보이다가 우하형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중간에 항상 이렇게 횡보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긋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근 에코프로가 무너졌던 자리 61선을 탈환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단기 우상향 추세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머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을 돌려보시면 얼추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실적도 이번에 좀 괜찮게 나온 종목, 웬만하면 좀 실적으로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으로,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또 많이 다뤘던 종목이라서 이제 에코앤드립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61선을 돌파한 종목이에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새만금 여기에 전구체 공장을 가동 시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3월 달 중에 가동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가뜩이나 작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공장까지 다시 풀가동한다?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봉상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 종목이고 시장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밀리는 게 아니라 결국 조금씩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범위는 그냥 좀 대충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첫 진입 자체에 크게 무게를 두지 마시고 대충 현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60일선까지 나눠서 한 1차 매수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60일선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던 3만 원 부근.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는 단순히 과거 저항이기도 하겠지만 그 에코엠 드림의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박스권 하단 찍고 반등이 나온 상태라서 박스권 상단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대 수익률이 한 7에서 한 8, 9% 된다라고 보여져요. 아래까지 밀리면 10%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 상황에서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간 거라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재돌파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35,000원 정도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힘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아닌 만큼 에코엠드림 이 종목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4,200원 정도 라인, 24,200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서 여기 밑구간에서 박스권을 긋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24,200원 정도를 이탈한다, 60일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60일선을 끼고 아래 구간에서 지지부진 행보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혹은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60일선까지 뭐 대충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부분 일단 1차 목표가 보시고 24,400원 정도 이탈하시면 아래에서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회비용에서 좀 아쉬움을 느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손절하고 이제 그 시점에 맞는 다른 종목으로 회전하시면 뭐 이 종목도 그렇게 어려운 종목 아니니까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 주로 전기차를 떠올리지만 로봇이나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랑도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섹터 내 탑픽주로는 에코앤드림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4,2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정 섹터로 두 가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스페셜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페셜 공략주로는 한미반도체 가져와 주셨네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자리가 온 것 같아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후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죠. 보통 HBM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요. HBM이라는 게 결국 디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쌓을 때 그냥 우리가 레고 블록 쌓듯이 그냥 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 처리를 해서 그걸 합쳐야겠죠. 그거를 하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때, HBM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 한미 반도체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중소형 반도체들은 겁나 잘 가는데 한미 반도체 이런 데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HBM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가 잘 간 거고요. HBM 반도체가 좀 매력도가 떨어진 이유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 칩이 아니어도 고사양 GPU가 아니어도 AI 소프트웨어만 좀 잘 만들면 꼭 그렇게 이렇게까지 비싼 반도체 칩 안 써도 잘 되던데 이런 것 때문에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 외 지금까지 무시받았던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 이 정도 반도체만 돼도 AI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그런데 결국에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에 따라서 필수적인 건 고사양의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뭐 이제 HBM 반도체는 끝이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칩 아무도 안 살 거야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던가 다른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려 지금 HBM 쪽으로 해서 빠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쪽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좀 크게 부담이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그 한미반도체 차트를 좀 보시면 위에 갭자리를 두 개나 놔두고 빠진 종목이거든요. 오늘 갭자리를 맺구나 했는데 갭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다시 윗꼬리를 단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차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초 교육으로 많이 했던 게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는 반드시 메꿉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거의 기초 교육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개파락을 하면 이 주가 사이의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주가는 이 갭자리까지는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밀리던가 합니다. 반대로 이때도 똑같이 갭자리가 만들어졌고 빌빌거리다가 결국 갭자리 메꾸는 상승으로 나왔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480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 갭자리를 메꿨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위에 있는 갭자리를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다시금 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주가는 위에 있는 갭자리도 메꾸지만 아래에 있는 갭자리도 메꿔요. 아래에 있는 갭자리는 대략적으로 95,000원, 96,000원 라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갭자리까지 메꾸는 하락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갭자리를 메꾸고 나면 그때부터는 위에 갭자리만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시장지수가 반등을 한다. 반도체, 삼성전자 쪽으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런 HBM 반도체들이 뭐 그런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과거처럼.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갭자리 정도는 충분히 메꾸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HBM 반도체가 빠진다고 해서 이쪽에 관심을 끄고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쪽을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가장 좋은 매수가는 한 93,000원 정도 라인. 이 자리를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오고 만약에 위로 먼저 갔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현가부터 여러분들이 93,000원 정도 이 61선 만나는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럼 지금 뭐 한 번 사고 중간에서 한 번 사고 93,000원에서 한 번 사고 이렇게 3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갭자리긴 해요. 10만 5천 원 정도 라인. 그럼 현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수익이거든요. 뭐 이 정도만 먹고 나오셔도 이 정도만 먹어도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10만 5천 원 정도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좀 더 보겠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중단 라인 121선이 있는 11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도 시장 지수가 현 자기를 유지하면서 시장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럼 평가 대비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질 때 조금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 종목도 어렵지 않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윗갭 자리를 메꾸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일부 수량은 남겨놓고 중간중간에 사고 다시 채우고 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극대화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좀 차트를 볼 줄 알거나 시장에 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목표가, 최종 목표가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보통 갭자리 메꾸면 한 번씩 조정을 살짝 주거든요. 그럼 갭자리 메꾸면 약간 5% 수익에서 일부 비중 줄이고 살짝 밀리면 다시 사고, 그리고 제가 잡아드렸던 11만 원까지 가면 거기가 또 저항이니까 거기서 일부 팔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최종 한 12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사고 팔고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보여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마지막 스페셜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오늘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어서 10시쯤에 살짝 튀어 올랐었고 10만 원대 터치까지는 성공했는데 힘이 다시 빠지는 모습이네요.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9만 3천 원까지의 분할 매수 접근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10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